자, 우리 교재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와 보시면은 이 정책의 결정에서 이제 집단적인 정책 결정 모형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판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고요. 좀 이어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162페이지죠. 여기 이제 회사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연합 모형, 회사 모형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알아두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2번의 특성에 이렇게 보시면은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그리고 이제 SOP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중심적 탐색, 이런 얘기도 있고요. 조직체 학습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꾸 이제 다듬어 가는 거죠. 다듬어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SOP 같은 것들도 이제 완성되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뭐 이 주요 학자 뭐 나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쓰레기통 모형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의사결정의 구성 요소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그 네 가지 흐름이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참고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진빼기 결정, 뭐 날치기 통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모형이에요. 예, 의회 같은 데에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모형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관료제 조직이나 이런데 행정 조직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형은 아니죠. 예, 그렇게 찾아보기는 어렵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 계층제 구조에서는 위에서 지시 명령하면 밑에서는 따라야 돼요. 그잖아요. 지시 명령하면 밑에서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게 쓰레기통 모형으로 이렇게 치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관료제 조직에서는 그렇게 봐두시고, 그리고 또 이제 밑에 가보면은 동그라미 5번의 정책창 모형, 이것도 이제 같이 곁들여서 보는 겁니다. 킹던의 정책창 모형은 이걸 쓰레기통 모형을 활용한 것이다. 응용해서 이거를 이제 의제 설정 이론으로 끌고 들어간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죠. 정책 의제 설정의 구성 요소. 그래서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책의 흐름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정책창이 열리는 계기와 닫히는 계기를 또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또. 정책창이 열리는 계기는 언제냐?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근데 정권 교체가 되면 기존에 있던 정책은 닫히고 새로운 정책은 열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새롭게 추구한 정책은. 그런데 이거 열리는 계기로 봤어요. 우리 희망적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정책은 막히고 어떤 정책은 새롭게 열리는 계기가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킹던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정권 교체가 되면 막혀 있었던 새로운 정책이 활로를 찾게 된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과거의 어떤 정책들이 막히는 측면보다 열리는 측면을 좀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아니, 솔직히는 이게 양쪽 측면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론을 전개한 사람이 이거를 열리는 계기로 제시했으니 우리는 그 방향에 맞춰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의회 의원 구성의 변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여야 혹은 뭐 1당, 2당 사이에 의석수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이게 정책장이 닫히는 면도 또 있었을 텐데, 그런데 또 열리는 계기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급한 공공문제에도 이건 열리는 계기인 것이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시급한 공공문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게 있으면은 정책창이 열릴 겁니다. 국민 여론의 변화도 뭐 양쪽 측면이 다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어느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그쪽에 관련된 정책들은 열리는 계기가 된다. 돌발적인 우연한 계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닫히는 계기는요, 이런 것들이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약간 정책창이 열리는 게 양가적이긴 한데, 앞으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측면,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자.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닫히는 계기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요, 대안이 없어. 고민을 해봤는데 대안이 없어. 뭐 대책이 안 떠올라요. 그러면은 정책창이 닫히겠죠.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럴 때에도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정책장이 닫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행동이 유도불능, 정부가 뭐 꿈쩍도 안 한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정책장이 닫힐 것이고, 고위직의 인사 이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양가적인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막 강력히 추진하던 사람이 사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장이 닫히는 계기가 되고 사건의 퇴조도 정책장이 닫히는 계기다. 정책장이 닫히는 계기가 조금 더 기억하기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비교하실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 볼까요? 뭐 그 정도 해놓고 앨리슨 모형으로 가보면 앨리슨이 의사결정의 본질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행정의 이 정책결정의 모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2, 3 모형인데 1모형, 2모형은 기존에 있었던 모형을 다시 재활용했다. 그리고 이제 3모형은 관료정치 모형으로 새롭게 제시를 한 것이다. 앨리슨이. 그러니까 관료들도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고위직 관료가 됐다 했을 때 어디 뭐 고위직 관료면은 어디 뭐 장쯤 되는 사람 정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3번 모형에 관료정치 모형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 하급 관료까지 다 포함해서 뭐 여기에 다 구성원이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위 조직 하나를 이끌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 있는 이제 고위직 관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들 입장에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조직도 고려해야 되고 전체 우리 국가의 국익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공익도 생각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도 고민하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의 정치적인 입지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는 고려가 될 거고 이런 게 다 같이 반영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앨리슨 모형을 비교한 표를 잘 보시면 좋겠는데 합리 모형,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를 설정하고 거기 최고 지도자죠. 이 정점에 있는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조직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목표 공유도는 매우 강하죠. 공익, 우리의 국익 이런 것들로 모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고 집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강하겠죠. 네. 이렇게 되고 가장 말 그대로 이름도 합리 모형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장 능률적인 대안을 딱 초이스해가지고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투 모형은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 이게 일종의 이제 회사 모형, 연합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로 모여져 있는 것이고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들이 이 권력을 나눠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직 전체의 목표도 이들이 공유해요. 당연히. 그러지만은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중적인 겁니다. 목표의 공유도가 그래서 좀 약해졌죠. 그죠? 네, 약해졌어요. 하위 조직들 간에 자기네들만의 내부적인 목표의 추진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개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표의 공유도가 약해진다. 그리고 정책 결정을 할 때 SOP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책 결정의 일관성도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목표의 공유도가 약하고 결정의 일관성도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조직의 방향성과 우리 하위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또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죠? 전체 이익에는 부합하는 결정인데 우리한테는 조금 이번에는 좀 손해가 올 것 같아. 이럴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정책 결정 일관성이 좀 약해지는 겁니다. 적용 계층, 하위 계층이에요. 이거는 하위 조직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여기에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하위 계층으로 적용 계층이 좀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관료 정치 모형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근데 이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가 아무나는 아니다. 고위 관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권력은 개인적 행위자의 정치적 자원이에요. 자기의 권위, 말빨, 그 다음에 조직을 이끄는 데 직위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의 원천이고 행위자의 목표는 조직 전체 목표와 하위 조직의 목표도 포함되지만 개인적 행위자의 목표도 따로 별도로 또 추구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의 공유도가 제일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개별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죠. 정치적인 논의를 통해서 타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왜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자꾸 이제 참모들 불러가지고 뭐 얘기도 듣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막 난상 토론을 벌여요. 난상 토론을 벌일 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3번 모형이 분명히 찾아집니다. 3번 모형.
자기의 입지, 자기의 처지, 상황 이런 것들도 막 반영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아까 국방부 같은 데서는 막 군사적인 어떤 옵션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서 그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은요, 뭐 대통령 나약해가지고 말이야, 강단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결단을 못 내린다고 막 비판하는 이런 측면도 막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군사 옵션 쓰기로 했다. 만약에 사태 이런 조건이 오면 우리는 군사 옵션 감행한다. 이런 얘기를 가서 조직 구성하는데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위에서 사인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그걸 설득하게 되고요. 자기가 만약에 그런 걸 설득을 해내지 못하면은 조직 구성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군인들은 원래 전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돋보이는 조직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빌미가 있었을 때 그럴 때 강력하게 나가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기네들의 SOP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 가서 대통령 설득을 못하고 오면은 그러면 그만큼 좀 약간 뽀대가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 뭐 정치적인 이 고려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안 해주냐면서 막 이제 설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표의 공유도가 매우 약해지고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다른 참여자들하고의 입장이 다르니까 거의 타협을 해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백악관에서 난상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이런 거 이제 타협 정치적 과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주고받기 같은 게 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 이만큼 반영해주고 니네들 입장도 내가 고려를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거나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정책 결정의 일관성은 매우 약해지게 되고요. 적용 계층은 좀 상위층에서, 그죠? 상위층에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비교 충분히 될까요? 이 표만 잘 외워도, 잘 기억해놔도 요거 앨리슨 모형은 다 맞춥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다 추가를 한다면 세 개 모형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죠? 네,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요 관련된 영화도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13 Days라고 해가지고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밝은 광명의 경로로는 찾아서 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서 어둠의 경로를 통하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니 이게 공식적으로 돈 내고 보려고 해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한번 그걸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이걸 알고 내용을 알고 이렇게 보면서 앨리슨 모형의 저게 1인가? 2인가? 3인가? 이러면서 보면은 흥미롭게 볼 수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고, 어둠의 경로 권장하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아쉽지만 아무튼 뭐 그런 노트밖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뭐 영화도 있다. 영화도 있다. 요즘에는 거기에는 없나 모르겠네. 그 미국판 그런 그 컨텐츠,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에서, 이게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건 안 찾아봤는데,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습니다. 영화적인 요소도 좀 있고 해서. 그렇고, 앨리슨 모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정책 분석은, 넓게 보면은 정책 혹은 정책 과정에 관한 분석이나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이고, 좁은 의미로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안을 놓고 정책 결정을 위해서 사전 분석,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지식 정보 창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에요. 관리과학과 체제 분석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질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까지 분석한다. 이게 정책적 이 분석 과정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 분석 안에 보면은 계량적 분석도 있고 정책적 분석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계량적 분석 관련된 관리과학과 체제 분석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 표로 한번 볼게요. 166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을 텐데, 관리과학은 좀 더 구체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술은 전략보다 좁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래서 좁은 분석 범위를 가지고 있고 계량화 이렇게 돼 있고, 단기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수단의 최적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관리 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퍼레이트 리서치 그래서 OR 뭐 이런 말도 쓰고요. MS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관리 과학이니까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제 분석이다 그랬을 때는 SA로 나왔는데 그게 시스템 어널리시스입니다. 그게 뭐 체제 분석이니까 시스템 어널리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지향적이에요.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 겁니다. 문제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전략적 성격이에요. 전략적 성격. 전략은 전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술은 이번 전투를 이긴다는 것이고 전략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라 이거는 방법론적인 것을 넘어서서 문제지향적이다.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계량적 측정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질적인 기법들도 좀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접근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안의 최적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대안의 최적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단의 최적성보다는 좀 넓게 접근한 것이 체제 분석이다. 그런데 합쳐놓고 보면은 공통점은요. 주로는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어때요? 이게 좀 이제 객관적인 근거들을 찾기 위한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드렸다시피 BC 레이셔 이런 거를 들여다보는 거, BC를 들여다보는 거 이것도 요 맥락이에요. 관리과학 체제 분석의 맥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책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말 많고 탈 많았던 그거 있잖아요. 철도 계획, 도시 도시 간도 그렇고 뭐 아예 그 지역별로 뭐 권역별 철도 계획도 그렇고 얼마 전에 국가 철도망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국가 철도망 계획을 정부가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 할 때 자기네 지역의 사업을 따내려고 다들 노력했단 말이에요. 노력을 했는데요. 개별로 보게 되면은 어떤 거는 철도망이 BC가 1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1이 안 돼요. 1이 안 되는 것은 당장 사업을 했을 때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이 안 되지만은 채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달빛 내륙철도인가 뭐 이래갖고 광주하고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겠다고 뭐 이런 계획이 포함이 된 걸로 나왔었는데 그 뭐 되게 불편하긴 해요. 동서간에 교통망이 되게 불편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겠다 했을 때 다른 정치인들이 막 반대했다. 뭐 예를 들어 뭐 김대중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반대를 했다 그랬는데 반대를 한 이유가 사실은 그때 국도 같은 게 서울, 부산은 있고 동서가 없는 거예요. 동서가.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게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서 있으니까 남북으로. 그러니까 이 동서간의 교통로가 없으니까 그 돈이 있으면은 동서간의 교통로를 뚫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 국도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경제 개발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경부의 이 도로망을 보다 더 잘 가꿔놔야 된다는 것이 또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의 추진 내용이었던 거죠. 서로 이렇게 막 충돌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채택된 거는 이제 남북의 연결망이죠. 그죠? 남북으로 연결되는 망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동서망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편이었고요. 그거를 뭐 지금 도로는 좀 많이 뚫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철도나 이런 것들은 또 좀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이 불편해요. 불편한데 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리에 따라서 이동 루트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제 권역이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불편하니까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장에 보면은 동서 간의 교류가 많지 않아서 거기에서 철도를 뚫어봐야 BC가 일에 한참 모질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거를. 그 결정을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교통망이 생기면 교류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지역 중심으로 또 이제 너무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분산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판단하는 거 이게 정책적 판단인 거예요. 후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계량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당장에 이용할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걸 왜 하냐? 적자가 빤한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정책적 분석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국토의 균형 있는 또 이제 활용을 위해서라도 이 불편한 지점들을 없애줘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결정이 하나가 있었고, 이거보다 또 몇 해 전에는 진주, 통영, 뭐 거제까지는 아니었나? 통영까지 가는 고속철도, 이거 우리 뭐라 그러죠? KTX가 확정이 됐죠. 진주까지 KTX가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부산 쪽으로 부산으로 가까이 가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왜 창원 쪽으로 이렇게 꺾여지는 노선이 있거든요. 창원 쪽으로 들려서 이렇게 해서 남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진주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비싼 KTX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올 유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간 조금 더 들이면은 싸게 버스로 오는 게 편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교통망이 별로 안 좋았는데 내륙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 망을 하나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광지죠, 사실은. 관광지에 해당되는 뭐 통영 있는 데까지 들어가기로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호남 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수 이런 데 가는 데는 가다가 익산에서부터는 기존 철도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안 빨라요. 속도가 안 빨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독자적인 이제 KTX의 철로를 까는 걸로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당장의 BC가 1이 안 돼요. 1이 안 되지만은 이런 걸 만들어서 오히려 그쪽으로 접근성을 개선시켜 주려는 이런 의도죠. 우리가 해안가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돼 있고 내륙 쪽이 또 좀 위축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개발이 좀 덜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정책 분석이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SA하고 PA에 대한 비교인데, 이건 팔러시 어널리시스, 그래서 PA라 하는 거예요. 정책 분석은.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문제와 대안을 체제 관점에서 고찰하고 시스템적으로 고찰하고, 그 다음에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에 비추어서 기대 효과를 비교하고 합리적 대안을 선택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점은 똑같다. 정책 분석이 그렇다고 경제적 합리성을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을 보면 체제 분석은 효율성에만 집착하지만은 정책 분석은 효율성 플러스 형평성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들이 다 형평성이잖아요. 형평성.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 합리성에다가 플러스 정책 합리성까지 고려하는 게 정책 분석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량 분석 위주의 체제 분석하고는 조금 다르게 질적 분석,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질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뭐 정책과학 이런 것들이 다 활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요, 이 BC를 보통 사용하는 데가 뭐냐면은 이게 있거든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걸 해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는데, 원래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타당성 조사라는 걸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관계 부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웬만하면 타당하다고 하겠어요? 타당 안 하다고 하겠어요? 타당하다고 하지. 그래야지 예산을 따니까. 타당하다고 웬만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낭비 요소가 심하지 않냐. 특히 그게 김대중 정부 때 이제 IMF 사태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98년도에 이 추진되는 사업을 봤더니 타당성 조사 결과를 봤더니 국책사업 31개 중에 30개가 타당하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가 안 타당하다고 올라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울릉도에다가 공항 만드는 거였어요. 그거는 그때 자기네들이 봐도 이건 너무 아직은 안 타당하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거 최근에는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근데 벌써 그게 한 20년 더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안 타당하다고, 그거는 자기네들이 봐도 이것까지는 좀 오바다. 그랬지만은 나머지 사업은 다 다 타당하다고 이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발끈한 거지. 그래갖고 야, 이거 니네들이 이게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되겠냐 해가지고 도입한 게 예타제도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재부 있죠, 기재부. 그때는 이제 재정경제부였을 텐데 지금 이제 기재부죠. 기재부에서 한 번 더 거기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재무행정 가면은 자세히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500억 이상 사업에
이제 국가 예산이 300억 이상 들어간다 싶으면은요. 그러면은 요거는 기재부에서 한번 예비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예비 타당성 조사로 관문 하나 더 세워놓은 거죠. 허들을 하나 세워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예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타 얘기 참, BC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BC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BC로 분석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KDI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KDI는 뭐까지만 하냐면 이 계량적 분석으로 BC까지만 딱 보는 거예요. 응?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 판단은 기재부가 사실은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는 기재부가 이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데, 과거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역의 어떤 그 개별 사업이 있을 때 그 개별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막 이러면서 기재부를 압박하고 이래갖고 뭘 해달라고 하고, 뭐가 통과가 안 된다 싶으면 가서 기재부 앞에서 시위하고 막 이러니까 기재부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해당 국회의원한테. 아니, 그 사업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BC는 연구소에서,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거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둘러댔겠죠. 둘러대다 보니까 이 얘기를 전해들은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요, KDI 앞에 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위에서 해결할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BC는 객관적으로 계량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도 아무튼 글로 막 몰려가서 막 니네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 이렇게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거지. 사실은 그 책임은 기재부가 철저히 자기네가 총대 메고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KDI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여러 각도에서 해봤는데 이거는 우선순위에 좀 밀린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떠넘기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KDI 쪽에서 불만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걸 명확하게 해줘버렸어요. 그냥 야, 최종적 정책적 판단 니네가 하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제 KDI 앞에 가서 뭐라 할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재부의 이제 책임 하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논란이 좀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예타를 면제시켜주는 사업들이 또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타를 면제시켜준다는 얘기는 BC가 안 나올 게 뻔한 사업이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BC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정책적 판단하에 정부가 책임지겠다 하고, 이거는 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추진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 대표적인 아까 말했던 그 진주 쪽으로 영남 내륙으로 가는 철도도 그렇게 예타 면제가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는 작년이었나요? 논란이 됐던 게 벌써? 작년인가? 올해인가? 올해다. 올해 초에 논란이 됐던 게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요게 예타 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타를 안 해보고 그냥 빠르게 진행해버린. 예타만 해도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런 걸 이유로 했는데, 사실은 뭐 그때 보궐선거 앞두고 약간 좀 뭔가 정부가 선심성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좀 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막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덕도 신공항 자체가 해묵은 또 이게 이슈예요, 지역 이슈.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밀어붙인 격인데요. 이런 게 항상 논란을 가져오죠. 왜냐면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해서 결정을 해도 논란이 생길 판에 그런 거를 이제 면제시켜주면은 왜 거기만 해주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뭐 정치적인 뭐 일정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선심성으로 돈 막 함부로 쓰는 거냐, 뭐 이런 논란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제 빚어지게 되죠. 원래 정책 판단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죠? 경제적 판단은 아야소리를 못 하는 거죠. 데이터로 접근해 버리니까. 정책 판단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빚어지죠. 그게 정책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제 분석과 관련해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할인율과 관련된 부분 등등 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할인율에 대한 얘기가 거기 이제 쓰여 있어요. 공식도 거기 나와 있는데, 공식도 아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것도 지나가도록 하겠고,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거예요.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 그 할인율 밑에 보시면
할인율이라는 게 이런 거니까 미래를 향해서 이자가 막 쌓일 거 아니에요. 이걸 거꾸로 까내리는 개념이 할인이에요. 할인. 채권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맨 처음에 발행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100만 원짜리 채권이야. 예, 그리고 요거를 10% 이자를 줄 거래. 10% 이자를.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지. 10%? 10% 이자. 10% 이자면요. 100만 원짜리를 원래 사면은 이자로 따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사서 110만 원으로, 그죠? 110만 원으로 나중에 원리금을 돌려받으면 돼요. 채권은 원래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거니까, 그럼 국가도 발행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 발행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거를 발행하는 주체가 돈을 빌려가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돈 빌려주면 10% 이자 줄게요. 그러면은 원금하고 이자 10%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액면가를 그대로 이제 발행을 하고, 그걸 누가 100만 원을 내고 사들였다 그러면 나중에 요게 이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10% 이자 10만 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면 110만 원으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10% 할인가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100만 원짜리를요, 90만 원에 사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10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10%가 넘어가, 이제. 그러지 않아요? 거꾸로 이제 이자를 플러스 알파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할인을 해갖고 원가를 마이너스 쳐서 받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 적혀져 있는 100만 원을 그대로 받아가게 하는 건데, 원금을. 그러면 살 때 할인을 10%에서 사게 되면은 이자로 따지면 10%가 넘어가지 않아요? 10% 넘어가지. 90만 원에 10%면 9만 원이잖아. 그럼 99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99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받으니까. 11.111 뭐 퍼센트 이자로 계산하는. 할인과 이자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계속 헷갈려요. 더 헷갈립니다.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간단히 미래를 향해서 이자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을 거꾸로 차감해서 현재 가치로 만들 때 그거를 거꾸로 까내려 오는 것이 바로 할인율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면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당연하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할인율이 낮아지면 현재 가치가 높아지겠죠. 덜 까내리니까. 그렇게 되고, 할인율이 낮으면 장기적 사업이 유리하고 할인율이 높으면 단기적 사업이 유리하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가 다 크면 안 돼요. R하고 N이 다 커버리면은 남는 구석이 없어요. 이게 현재 가치가. 그래서 뭐 하나가 높으면 나머지 하나라도 좀 작은 게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할인율이 일정할 경우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멀수록 현재 가치가 낮아요.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면 N이 커지니까 그만큼 많이 까이게 되겠죠. 그런 것이고, 사회적 할인율은 자원이 공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사회 전체 관점에서 사용되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 즉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결정하므로 전 사업의 평균 수익률을 공공사업의 이제 할인율로 사용한다. 우리가 할인율을 적용할 때 사회적 할인율, 평균 수익률 이런 거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뭐 이런 건데 깊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뭘 어떤 거를 기준으로 쓸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고, 대안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을 했을 때 순현재 가치법과 비용 편익 비율이 있는데 하나는 뺄셈, 하나는 이제 나눗셈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MPV는 0기준, 그리고 이제 비슈레이션은 1기준이다. 이게 시험에 또 많이 나옵니다. 0기준, 1기준을 거꾸로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고 내부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넘어가서 보시면 내부 수익률은 요거는 이제 순현재 가치가 0이 되거나 편익 비용 비율이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구체적인 할인율을 알 수 없을 때 대략적인 범주로 이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대안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얘는 내부 수익률이 필수 수익률보다 크면은 사업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아직 안 드렸지만 회수기환법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 이거는 사실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보통 쓰는 방식이지. 예? 내가 독서실을 하나, 뭐 이렇게 스터디 카페를 하나 내겠다. 스터디 카페 하는데 얼마가 들지? 뭐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뭐 토탈 한 3억쯤 들어가. 3억쯤 들어가면 그러면은 한 달 매출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죠. 뭐 한 달에 매출이 뭐 한 5천만 원쯤 된다. 그러면은 야 이거 5천만 원쯤 되는 걸 한 달에 매출이 너무 크다. 그래서 뭐 연간 매출, 연간 이익이라 칩시다. 연간 이익. 연간 이런저런 그 가변 비용 빼고 연간 남는 이익이 얼마냐? 그랬더니 한 5천만 원쯤 된다. 그러면 야 3억 투자한 거 몇 년 만에 회수하는 거야? 그거 6년 만에 회수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 6년 만에 회수하고 그거가 넘어가면 진짜로 이제 남는 게 돼. 야, 근데 3년 지나면 이거 시설 계속 아니 6년 지나면 3억을 들여서 6년 지나면은 이 시설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아니, 그때는 좀 낡아지겠지? 그래? 그러면은 계속 많이 고객들이 올까? 찾아올까? 걱정이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게 회수기간법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요거는 국가 사업을 할 때 회수기간법 같은 거를 많이 쓰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여기 이제 순현재 가치가, 요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죠. 많이 남는 거, 이런 걸 찾는 거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원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익비용 비율을 많이 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봐두시고요. 거기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뭐 D자가 막 들어가 있는 건 다 빼세요. 그 D자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수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거기에 좀 잘못 들어간 건데 D가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D라고 돼 있는 거는 다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편익비용 비율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도 그 밑에 보시면 되고 뭐 다 됐죠? 회수기간법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랑 비교도 많이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봤던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인데 비용이나 편익이나 전부 다 사실 화폐 가치로 다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폐 단위로 계산하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억지를 부리면은 다 화폐 단위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부모님한테서로부터 받은 사랑의 가치는 얼마나치일까? 이런 주제를 주고 억지를 쓰라고 하면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자기가 가진 거에 얼마를 투자해서, 번 돈에 얼마를 몇 퍼센트를 투자해서 자식에게 베풀어 줬느냐. 뭐 이렇게 산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상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상대 비교를. 부모가 자식을 만약에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 받고 팔 거냐. 혹은 뭐 가지고 있는 물건하고 뭐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죠? 어떤 걸 더 소중하게 여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아주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까지도 계산을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말 그대로 억지 아닙니까? 억지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걸 다 그렇게 수치로 나타냅니까? 그래서요,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그거에 대한 만족감 정도도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산의 호수공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게 다 신도시의 표본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어디 가나 호수공원을 다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산 호수공원의 레벨만큼 되는 데는 또 없어. 그만큼. 이렇게 아주 좋은 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감. 이거를 그러면은 편익으로 해서 환산해봐라. 그럴 때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면 얼마나 그러면은 이 목표 달성을 했는가, 목적 달성했는가. 시민들이 휴식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뭐 선호도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상징이 된 거 아닙니까? 일산의 랜드마크는 호수공원 아닌가? 사실 보면.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껴진 어떤 뭐 그 지역에 대한 애양심, 애착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따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뭐 관리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뭐 맨 처음에 조성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꾸준히 간다라고 봤을 때 그럴 때 만족 수준은 뭐 일정 부분 시민들의 만족감을 뭐 서베이 해봐도 대부분 다 이거 만족스럽다라고 답이 나오면 야 됐어 잘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면은 비용 효과 분석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비용 편익으로 다 나와요, 계산이. 야,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 재료비 얼마야? 인건비 얼마야? 야, 그리고 이거 개당 얼마 받고 파냐? 개당 얼마 받고 팔아? 그래서 그거 빼봐. 얼마 남아? 몇 프로 남았니? 이거 다 계산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적인 접근은 여러 가지 행정 가치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 팔듯이 이렇게 해서 편익 계산을 툭툭 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편익이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효과 분석 정도로 퉁치게끔 해주는 거지. 퉁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군사전략과 무기 체계의 대안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게 비용 효과 분석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무기 같은 것들을 그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그럴 때 비용은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데 이거에 따른 어떤 그 편익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우니까 야, 우리가 이걸 해서 국가 방위가 완벽하게 되는 거 맞아? 그럼 됐어.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었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게끔 해서 이 대안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걸. 목적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 무기가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편익을 우리가 수치로 계산하기 좀 애매하지만은, 국가 방위를 하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이 좀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잘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만 그렇다고 너무 대충 퉁치면 안 되니까 여기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비용과 효과 간의 비율 같은 것들은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름의 또 계산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저 맨 밑에 이제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목표 설정의 어려움도 있고 미래 예측도 어렵고 객관적 분석도 어려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 이제 미래 예측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미래 예측 기법. 이 미래 예측 기법과 관련해서는 있잖아요.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제 양적인 기법으로서 투사 예견이 있고 질적인 접근으로서 추측이 있는 겁니다. 투사는 거기 보니까 현재까지의 역사적 경향을 귀납적 논리에 입각해서 장래로 연결하는 미래 예측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해가지고요. 추세 외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추세 외삽, 시계열 분석, 추세 외삽 이런 거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흑선 기법이니 뭐 최소 자승 경향 추정이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통계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알 필요는 없어요. 예, 알 필요는 없고 대략 요거는 지금까지의 추이를 미래에도 그대로 반영하는 거 이렇게 예측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견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회귀 분석을 중심으로 이해해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거의 실험적인 연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 원인을 투입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를 일단 좀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뭐 거기에서 또 시험에 좀 언급이 된다 그러면 뭐 민감도 분석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민감도 분석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러니까 원인을 요만큼 투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느 만큼이나 오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원인을 10개를 집어넣으니까 그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그거를 10덩어리를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따른 결과도 10덩어리가 나타나냐. 아니면 그거 한 5덩어리로 줄어드냐. 어떻게 되냐. 이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그게 곧바로 그게 연이어서 탁 나타나는지 아니면 이게 막 상쇄돼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도입했을 때 하고 지금 대안을 도입했을 때 어떤 게 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정도로 봐두시면 될 거고요. 추측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요거 자체는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델파이 기법과 정책 델파이 기법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중심으로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도 잘 봐야 된다 그랬는데 앞에서부터 조금 더 추가하면서 좀 볼게요. 추측의 방법에 거기 보다 보니까 뭐 이제 명목 집단 기법 있죠. 예, 요거 시험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명목 집단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게 명목 집단이라 그랬잖아요. 실질 집단도 아니고 명목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자에게 야, 요 사안에 대한 대안들을 한번 찾아와 해가지고 그 대안들을 각자 조사해 오고 그걸 가지고 발표해 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론들을 해요. 그러고서 표결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되게 끈끈한 관계가 아니에요. 명목 집단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자기가 선택해온 대안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토론한 다음에 간략히 토론이에요. 이게 심도 깊은 토론이 아니라 간략히 좀 토론하고 그러고서 바로 표결 들어가는 거. 이거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한다.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델파이 등등 이런 거 나올 때 같이 세트로 같이 묶여갖고 막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변증법적 토론은 앞에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지명 반론자 기법이다 그래갖고 그죠? 지명 반론자 기법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일부러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을 지정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그래서 이걸 집단 사고의 위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룹 싱킹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이제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봐두시고요. 델파이 기법에 거기 이제 개념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특징 같은 게 있잖아요. 특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철저한 익명성, 반복 설문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래서 합의를 도출한다. 정책 델파이 기법으로 가면 선택적 익명성이라고 나와 있고 양식 있는 주창자를 선정하고 차이를 부각시키는 통계 처리, 일부러 조성을 갈등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한다.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특징이 비판 언금, 자유분방함, 질보다양, 대면 토론, 편승 기법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선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종 선택을 할 때는 근데 처음에 아이디어를 긁어모을 때에는 비판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비판을 금지시켜 가지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웃는 분위기 속에서 막 아무거나 막 다 던지게 하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도 방송에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놓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다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아무 말이나 막 대잔치 했다가 웃긴 포인트만 골라가지고 편집해서 내보내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예. 그래야지 그게 엑기스만 모았을 때 훨씬 더 효능감이 높아지니까 그럼 되게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무거나 막 다 던지게 해야 돼. 저게 말이 되는 대안이야? 싶어도 막 던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어때요? 예능도 어때요? 예능도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막 또 이렇게 그거를 소재로 해서 또 웃음의 포인트를 또 찾아내고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누가 한 발언이나 행동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얘도 편승 기법으로 누가 뭐 하면은 그거를 받아치면서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인스토밍.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다 됐는데 이 미래를 예측할 때 이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가끔 불확실성에 관련된 문제가 언급이 돼요. 불확실성 속에서는요. 필요한 행정 가치가 뭘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가외성이죠. 가외성.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이게 예비가 될 수 있는 플랜 B를 자꾸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컨텐전시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불확실성일 경우에는 그래요. 자, 그래서 발생 원인은요. 정책 문제도 복잡하고 정책 목표 수단 간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가 못하고 지식과 정보 및 시간과 비용의 부족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합리적이려고 노력해도 그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요즘에 행정학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불확실성에 관련된 이론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인데 만만치가 않죠, 이게?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발생 원인은 뭐 이렇다는 거를 알겠는데, 그죠?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대처 방안으로 가보면요. 적극적 대처 방안과 소극적 대처 방안이 있죠. 요거를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가끔 나옵니다.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적극적 방안하고 소극적 방안. 요거를 구분하게끔 했던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거를 불확실성을 타파하려고 할 때는 이론을 새롭게 막 개발하고 막 하고요. 정보를 최대한 얻고, 그 다음에 상황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 대처 방안은요, 민감도 분석. 야,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결과가 어떻게 돼? 이런 거 분석하고. 복수 대안의 모색. 이런 거요. 가외성. 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우리가 뭔가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가외성을 확보하자. 이렇게도 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안 모색.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소극적인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적극적인 대처 방안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오게끔, 불확실한 상황이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게끔 하려고 아예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고, 소극적인 거는 그런 게 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 종류들을 좀 나눠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속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데, 우리 앞에서 최소극대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소극대화도 있는데 최대 극대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최대 극소화도 있고, 그 다음에 최소 극소화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 이제 후르비츠 기준이, 라플라스 기준, 세비지 기준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서 아예 옛날 문제, 한 20년 전 문제에서 소개가 될 정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아무튼 불확실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나오는 패턴이 그 대처 방안, 소극적 대처 방안이냐 적극적 대처 방안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최근의 경향성이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다 짓고요. 정책 집행은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 예,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거 빨리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